1860년 청과 러시아의 국경 조약으로 연해주는 러시아령이 되었다. 심한 기근의 국경 지역에 살던 조선인들은 봄에 넘어가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하여 고향에 돌아오곤 했다. 1869년 함경도 지방에 닥친 흉년으로 많은 한인들이 연해주를 이주했고 탁월한 농업기술 덕에 제정 러시아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이주하는 한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대한제국이 자주권을 상실한 후 이주는 망명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한인들의 주 목적지는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하바로스크 등이었다. 당시 항일 민족 해방 운동을 위해 이주한 망명객이 연해주와 만주로 대거 유입되었고 기존에 있던 한인들도 이들을 도와 독립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연해주는 한인들의 독립운동 중심지가 되었다. 이른 아침, 우리는 독립운동의 현장을 찾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우리는 가장 먼저 신안촌으로 향했다. 신안촌은 1911년 한인들이 건설한 마을이다. 이전의 한인들은 개척리에 살고 있었으나 연해주 군문지사 대리인 곤타치는 콜레라 등의 유행병을 이유로 한인들을 이주시켰다. 그래서 한인들은 개척리 북쪽 언덕에서 신안촌을 일구었다. 바로 이곳에서 권업회가 조직되었다. 권업회는 1911년 12월 전체 회의를 통해 회장의 최재영, 부회장의 홍범도를 세우고 이범윤, 신채호 등이 간부를 맡았다. 권업회는 독립전쟁을 목표로 활동했다. 실업을 권장한다는 뜻의 권업이라는 이름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일 뿐 실제로는 광복궁 양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은 경술국치 후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궁 정부로 이어졌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로 신안촌은 폐허가 되었다. 현재 신안촌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어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 한민족연구소는 1999년 8월 15일 한인들의 역사와 독립운동을 기억하며 기념탑을 건립했다. 세 번째 뭐? 남한. 북한. 네, 거의 비슷한데 남한, 북한이고 이거를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이랑 북한이 있고 요건 이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한국인의 기본,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 요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남한이랑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려인들도 있다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쪽과 북쪽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과 같은 한민족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그 의미로 만들었어요. 저거에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 공부를 했구나.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한 나라의 숫자예요. 중앙아시아에는 7개 국가에 뿌려졌어요, 고려인들이. 블라디보스톡을 떠나 우스리스크를 향했다. 고려인 문화센터는 러시아 한인 이주 140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졌다. 연해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은 애국해몽과 무장투쟁 두 가지 노선으로 전개되었다. 나무소리 지방에서는 최재형 등 한인사회 유지들의 활동에 크게 힘입어 신문 발간과 학교 설립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실력을 양성하자는 운동이 확산되었다. 그러던 중에 1917년 러시아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한인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반란군 소탕을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시베리아 전쟁을 일으켰다. 노동자들의 권리, 자유, 평등을 수호해주는 소비에트 러시아는 다수의 농민들과 한인 노동자들의 지지와 동조를 이끌어냈다. 한인들은
일본에 맞서 반란군과 연합하여 대항했다. 이런 상황 속에 조선에서 3.1 운동이 일어나며 연해주 한인들의 독립투쟁운동은 다시 고조되었다.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고 레닌이 죽자 한인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1937년 8월 21일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한인 이주에 관한 법을 채택하고 9월부터 17만 2천여 명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다. 불평과 반발을 없애기 위해 강제 이주에 앞서 지도자급 인사 2,500여 명을 스파이라는 제목으로 숙청하였다. 한인들의 이주는 통보도 며칠 전에 받아 시간적 여유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전재산을 남겨두고 2, 3일치 식량만을 가지고 화물열차, 가축 운반 열차에 몸을 실었다. 비좁고 비위생적인 열차에서 한 달을 이동하였다. 가는 도중 대소변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내리면 열차가 떠나고 없는 경우도 있었다. 추위, 굴주림 질병 등 갖은 고초에 많은 한인들이 사망하였다. 고려인 문화센터 밖으로 나와 둘러보니 담벼락 쪽으로 최재형, 안중근, 콩봄도 등을 기념하는 비석이 여러 개 있었다. 우리는 최재형을 조금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최재형은 1860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 최흥백은 1869년 최재형과 그의 형을 데리고 러시아 지시너 마을에 정착하였다. 형과 함께 살던 최재형은 형수의 미움과 차별 때문에 가출하여 무작정 걷다가 쓰러졌고 러시아 상선 선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는 선장 부부에게 입양되어 러시아어와 서양 학문을 배우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견문을 넓혔다. 성인이 된 최재형은 군수업에 뛰어들었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1882년 러시아 정부는 군용도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에 한인 농민들이 부역에 동원되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최재형이 철도 도로 건설국의 통역으로 선발되어 러시아 관리들과 한인들의 중재 역할을 했다. 그는 한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인들의 편이 되었고 따뜻한 마음씨 덕에 난로라는 뜻의 빼찌까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1888년 그는 정부로부터 응급훈장을 받았고 1893년 한인 최초로 러시아 도원에 선출되었다. 1908년 봄 최재형은 독립자금과 의병 모집을 목적으로 안중근, 김기룡, 어민섭 등과 동의회를 조직했다. 1910년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했고 1911년 최재형은 신안촌에서 권업회를 조직하였다. 1918년 6월 우프리스크에서 전로한족 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재형은 이동희와 함께 명예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연해주 일대 항일 세력에게 위협을 느낀 일제는 1920년 대대적인 독립운동과 책출에 나섰다. 일본군은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체포, 방화, 학살을 자행하였고 이것이 4월 참변이다. 최재형은 일본군에 의해 재판 없이 총살되었고 시신도 찾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상설을 찾아 떠났다. 이상설은 1870년에 태어나 1894년 조선 마지막 과거에 급제하였다가 1905년 을사오적 처단이 무마되자 관직을 버리고 국권회복 운동을 시작하였다. 1906년 이동영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간도 용중에 도착하여 세운 최초의 학교가 서전서숙이다. 항일 민족 교육을 하던 서전서숙은 헤이그 특사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이상설은 우리에게 헤이그 특사로 잘 알려져 있다. 1907년 네덜란드 수도인 헤이그에서 제2의 만국 평화회의가 개최되자 고종의 밀지를 들고 대한제국의 현실과 국권 회복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각국 정부가 승인했으므로 대한제국 대표의 참석과 발언은 허용되지 않았다. 일제는 이상설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상설은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와 러시아와 만주 국경 부근에 한인을 이주시키고 최초의 독립운동 기지로 알려진 한흥동을 건설했다. 1910년 유인석, 이범윤 등과 함께 연해주 의병을 규합하여 13도 의군을 편성하였다. 1911년 최재형 등과 함께 시작했던 권업회가 해체되자 이상설은 중국 상해로 떠났다. 그는 신규식, 박은식 등과 합세하여 1915년 신한혁명당을 결성했다. 독립운동에 너무 열정한 나머지 건강을 돌보지 못한 그는 1916년 초부터 병석에 누웠고
기후가 온화한 지금의 우스리스크로 옮겨 요양했으나 1917년 3월 2일 순국하였다. 그는 조국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혼인대로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을 모두 불태우고 그 제도 날린 후 제사도 지내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리고 그는 수입분 강 어딘가에 뿌려져 그를 기념하는 위협이만이 남아있다. 내 가에 수